짧은 소설. 핀란드 쿠오피오의 교환학생들은 대부분 렌트카가 저렴한 공동주택단지에 살았다. 플랫이라 불리는 4층짜리 건물이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없었다. 한 플랫당 방이 4개였는데 그중 조금 비싼 방 하나에는 개인 화장실과 싱크대가 딸려 있었고 나머지 3방을 쓰는 학생들이 공용 부엌과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였다. 나는 그곳에서 루시아를 만났다. 우리는 부엌 맞은편에 자리한 방 2개를 나란히 배정받았다. 루시아는 턱까지 내려오는 갈색 단발머리에 늘 쓰고 있는 은퇴 안경이 호박색 눈동자와 잘 어울리는 친구였다. 스페인 세고비아 출신인 그의 영어에서는 남유럽 특유의 어조가 묻어나왔는데 그 리듬감이 나는 좋았다. 어디선가 그런 말투가 들려온다면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한번 뒤돌아 볼 정도로. 다른 플랫메이트들은 학교 실험실에서 일하느라 플랫을 비우는 일이 자주 잦았기에 주로 나와 루시아가 같은 시간에 부엌을 공유하고는 했다. 그래서 서로의 식습관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루시아는 내가 아주 뜨거운 국물 먹을 때마다 매번 놀랐고 또 매번 놀렸다. 어쩐지 부끄럽기도 했지만 나 자신이 영락없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쌀밥과 국물에 집착할 때였다. 이왕 온 거 그 나라의 문화를 최대한 경험해봐야겠다고 마음먹은 교환학생이었지만 마음과는 달리 위장이 밥과 국을 지독히도 원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일이 예사인 핀란드였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른다. 결국 나는 1시간 거리에 있는 시내까지 눈길을 헤치며 자전거를 타고 나가 온오프 버튼 외에 아이고 안쟁이 아, 난 왜 졸업을 못하고 계속 유급이지? 졸업 탈주각 째야겠다. 구독 52개월 구독 너무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졸업은 아니래요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시내까지 눈길을 헤치며 자전거를 타고 나가 온오프 버튼 외에는 별다른 기능이 없는 작은 밥솥을 하나 구입했고 쌀밥을 짓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1~2번 정도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보내준 봉지 라면과 분말로 된 인스턴트 돼장국 같은 것을 끓여 먹었다. 한 끼에 반 봉지씩 아껴가면서 주인공이 한국 사람. 핀란드의 악명 높은 겨울 날씨는 밥을 먹는 동안 국물은 금세 식혀버리곤 했다. 나는 그것을 여러 차례 데워 먹기를 반복하다 나중에는 아예 화구 앞에 선 채로 국물을 끓이면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브루스타로 전골을 끓이면서 먹거나 뚝배기에서 바글바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를 먹는 건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일이니까. 하지만 루시아는 내가 끓고 있는 냄비에 숟가락을 넣어가며 식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게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한 뒤 병원에 가지 않아도 괜찮겠냐고 물어봤다. 괜찮아.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하지만 그 수프 끓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원래 뜨거운 거 잘 먹어. 그리고 좋아해. 루시아는 그런 나를 신기해했고 내가 서서 국물을 떠먹고 있을 때마다 부엌과 노비를 나누는 가벽 뒤에서 고개만 다분히 의도적으로 빼꼼 내밀고 날 지켜보았다. 장난스러운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돌리면 그 애는 일부러 나 들으라는 듯 이렇게 외치곤 했다. 세상에 우리 집에 끓는 수프를 마시는 여자가 산다니. 강철로 된 혓바닥을 소유하고 있다. 그때마다 나는 웃으면서 이렇게 외쳤다. 그만 놀려. 어느 날은 빼꼼 내민 루시아의 얼굴 위로 또 다른 핀란드 친구의 얼굴이 함께 보였다. 루시아는 날 가리키면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말 맞지?
정말로 끓고 있는 걸 마신다니까? 루시아, 그만 놀려. 도망가자. 루시아의 익살과 호들갑은 날 항상 웃게 만들었다. 핀란드에서도 가장 추운 1월, 호된 몸살 감기에 걸려 끙끙대는 어느 날이었다. 한국에서 가져온 해열제 몇 알로 며칠째 연명하며 누워만 있던 나를 위해 루시아는 당근과 감자를 숭덩숭덩 크게 썰어 넣은 치킨 수프를 끓여주었다. 고향인 세고비아에서 아플 때면 할머니가 끓여주던 레시피라고 했다. 아파서 입맛은 없었지만 트레이 수프에 그릇에 올려 내 방 침대까지 가져온 루시아의 정성에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벽에 기대 앉자마자 루시아가 한 스푼 가득 든 수프를 호호 불어 내밀어 주었다. 나는 양손을 이불 속에 그대로 둔 채 고개만 내밀어 숟가락에 입을 대고 후루룩 들이마셨다. 아, 예, 맞아요. 동그란 은퇴 안경 너머 루시아의 눈동자가 유난히 반짝거리고 있었다. 그 기대 어린 분길에 부응하기 위해서 무조건 맛있다고 하려고 했구나. 따뜻한 국물이 혀에 닿는 순간 그런 결심과는 상관없이 맛있다는 말이 그야말로 터져나왔다. 어설픈 영어가 아니라 우리말로 맛있다는 새음절이. 루시아는 내 한국어를 듣고 이렇게 물었다. 방금 맛있다고 한 것 같은데? 나는 고개를 연식 끄덕이며 대답했다. 정말이야, 맛있어, 고마워, 루시아. 루시아는 이걸 다 먹으면 분명 기운이 날 거라고 말하면서 내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었다. 루시아가 나가고 난 뒤 나는 침대 위에서 루시아의 치킨 수프를 한 숟갈씩 천천히 음미했다. 이 음식은 분명 내가 아는 어떤 음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맑고 기름지면서 동시에 칼칼한 닭국물. 5분쯤 지났을까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루시아의 얼굴이 보였다. 레이디, 잠시 점검 나왔습니다. 무슨 점검? 루시아는 말없이 수프 그릇에 손바닥을 대보더니 말했다. 다시 데워야겠어. 뜨겁지가 않아. 아니야, 괜찮아. 지금도 따뜻해. 아니, 충분히 뜨겁지 않아. 너 완전히 팔팔 끓는 뜨거운 수프 좋아하잖아. 아니야, 루시아. 나 정말로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아니, 한 번 더 데워줄게. 기다려봐. 루시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수프를 다시 데우기보다는 따뜻한 쌀밥을 가져다 달라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스쳤다. 그런 염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조금 황당했다. 그만 살짝 웃어버리고 말았다. 루시아의 치킨 수프는 한국에서 온반이라고 불리는 음식과 아주 가까운 맛이었다. 온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 집 온반 역시 닭 육수를 썼다. 여기에 따뜻한 쌀밥을 한 공기 말면 국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때부터는 정확하게 내가 알던, 내가 먹던, 내가 좋아하던 바로 그 온반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당연히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진 않았다. 공용부엌에 놓인 미니밥솥의 사용법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도 없었다. 나는 따뜻한 치킨 스프를 떠먹는 동안 이마에 맺혔던 땀을 손등으로 닦으며 벽에 기대 가만히 루시아를 기다렸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노크 소리. 어느새 루시아가 다시 데운 치킨 스프를 들고 왔다. 커다란 오븐용 장갑을 양손에 낀 채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디며 룸메입니다. 뜨거워서 맨손으로 만지기도 힘든 그 스프 그릇을 다시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둔 루시아가 내게 눈을 찡긋해 보이며 나갔다. 나는
방금 데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을 한 스푼 떠먹었고 그 구수하고도 칼칼한 온기가 입안에서 사라지기 전에 숟가락으로 감자를 크게 잘라 입에 넣었다. 짭조름한 고기 국물이 진하게 스며 부드러운 탄수화물의 맛. 정말이지 그 순간만큼은 밥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다. 2023년 7월 13일 오후 5시. 나는 새로 장만한 새하얀 캐리어를 끌고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인천공항 출국장에 들어서고 있었다. 귓가에 흘러나오는 노래는 나의 오랜 친구 예진이가 보내준 2000년대 추억의 팝 유튜브 재생 목록이었다. 레이디 가가의 포컬 페이스, 파파라자이,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피스 오프 비, 기미몰, 리안나의 엄브렐라 등을 연달아 듣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였고 발걸음도 까불대며 리드미컬해졌다. 이 노래들의 공통점은 2008년경 미국에서 발매되어 널리 사랑받은 노래라는 점이었다. 그전까지의 나는 팝에 대해는 잘 몰랐지만 그 무렵 유행한 곡들만큼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대학교 3학년이었던 2008년, 내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게 미국인 건 아니었고 조금 생뚱맞지만 핀란드였다. 그 후로 15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때 핀란드에서 만난 인연을 이어온 내 친구 예진이와 열흘간의 여행을 앞두고 있었다. 사실 나는 핀란드에 가본 적이 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해본 적이 없다. 이런 문장이 들어가는 소설을 쓴 적이 있었다. 또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소설도 쓴 적이 있었다. 탐페레 공항, 일의 기쁨과 슬픔, 창비, 2019. 핀란드 쿠오피오의 교환학생들은 대부분 렌트카 저렴한 공동주택단지에 살았다. 이 소설을 읽어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든다면 그 감이 분명 맞을 것이다. 바로 이 책의 서두에 실린 짧은 소설, 치유의 감자의 첫 문장이기 때문이다. 내가 핀란드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2편이나 쓴 이유는 당연히 핀란드를 무척이나 좋아하기 때문이다. 아니, 그저 좋아한다는 말로는 조금 부족하다. 내게 있어 핀란드는 완벽한 휴양지라고 말해보고 싶다.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로 지쳐있을 때,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잔뜩 풀이 죽어 있을 때, 누군가 내게 주어진 시간 외에 덤으로 일주일의 여가 시간을 선물해주겠다고 한다면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 없이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겠다고 한다면 나는 분명 핀란드에 가겠다고 대답하고 싶다. 다소 의아할 대답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휴양지와 핀란드는 서로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휴양지라고 한다면 따뜻한 남쪽 나라가 먼저 떠오르고 이어서 햇살이 내리쬐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모래사장, 그리고 그 주변을 감싸고 늘어선 야자수들, 선베드에 누워 한가로이 칵테일을 마시며 반짝이는 해변가 풍경을 감상하는 느긋한 이미지가 연상되기 마련인데 핀란드와는 거리가 한참도 멀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뾰족한 치녀수 위로 소복히 쌓인 새하얀 눈. 대낮에도 해가 뜨지 않는 하늘. 어슴푸레한 달빛만 은은하게 빛나는 극약의 풍경. 설산을 달리는 술록과 두툼한 빨간 털모자를 쓴 산타 할아버지. 순백의 설원과 가파른 슬로프 위를 누비는 스키어들 같은 추운 북쪽 나라의 감각이 핀란드를 대표하는 이미지이고 사실 그마저도 일상에서는 잘 떠올릴 일이 없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핀란드는 존재감이 미미한 나라이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핀란드에 잠시 살았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해도 보통은 핀란드라는 이름은 쉽게 잊어버리고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와 뭉뚱그려 북유럽이라는 이미지로 기억하곤 한다. 심지어는 필리핀 산다고 했지? 라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여전히 내게 언제고 가장 떠나고 싶은 여행지이자 언제고 가장 쉬러 가고 싶은 곳이다. 쉴 휴자에 길을 양자를 쓰는 휴양이라는 말은 편안히 쉬면서 몸과 마음을 보양한다는 뜻이라고. 정확하다. 나는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핀란드를 떠올린다. 15년 전 2008년 1월에 교환학생으로 핀란드 땅을 처음 밟게 되었다. 교환학생은 말 그대로 이쪽 대학과 저쪽 대학의 학생을 교환하는 거라 학기마다 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당시 우리 학교에서는 사회과학대학에서 1명, 공과대에서 1명, 쿠오피오 대학교에서 가게 되었다. 사가대학이 나였고 공대 학생이 바로 예진이었다. 사가대와 공대는 위아래로 경사가 심하고 길쭉하게 생긴 우리 학교의 끝과 끝에 위치해 있었고 그 물리적, 학문적 거리만큼이나 나와 예진이는 멀리 떨어진 사이였다. 같은 학교 학생이긴 했지만 핀란드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스치기도 어려운 인연이었을지 모른다. 이해합니다. 내일 아침 방송. 유망한 배우가 여기 있어요. 당신 차례예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배우가 되고 싶어? 그럼 연락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진이도 나도 처음부터 핀란드를 꼭 집어 지원한 건 아니었다. 희망하는 교환 후보 학교 30여 개를 각자 순위별로 작성해서 제출한 뒤 학교 성적, 면접 점수, 공인영어 시험 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곱하고 내가 써낸 순위와 각 학교별 정원에 따라 정해져 배정이 되는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교환학생 발표가 나던 날은 심장이 내 몸속 어디에 붙어있는지 생생히 느껴질 정도로 두근거렸다. 떨림의 이유는 2가지였다. 한편으로는 설레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어서.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내년에 난생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될지도 모르는데 심지어 전 세계가 후보인데 그중 어느 대륙으로 갈지조차 짐작도 못한 채로 배정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거의 랜덤으로 정해지는 상황인 것처럼 느껴졌다.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영화 카무메 식당에서 주인공 미도리는 일본에서 핀란드에 갑자기 오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심적으로도 힘든 일이 생겼고 어디로든 떠나고 싶어졌고 세계 지도를 무작정 펼치고 손가락을 아무렇게나 짚었더니 그게 핀란드였다고. 짚은 곳이 알래스카였다면 알래스카로 갔을 것이고 타히티였다면 타히티로 향했을 것이라고. 교환학생 지원 결과 발표가 딱 그런 것 같았다. 전 세계 30여 개의 학교에 지원서를 써놓고 배정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다음 해에 내가 살게 될 곳이 전 세계 지도를 배경으로 손가락을 찍듯이 정해진다. 내가 내리찍은 손가락의 결과는 핀란드였다. 지금은 너무 오래되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핀란드는 30개의 학교 중에 20몇 번째 가고 싶은 학교를 썼던 것 같았다. 어느 나라로 교환학생을 가도 결국은 의사소통을 영어로 해야 됐고 그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교환학생의 여러 목적 중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영어 실력 향상이다 보니 아무래도 영어권 국가를 순위에 썼던 것 같다. 다음으로는 영어권 국가는 아니지만
영어로 수업을 듣고 생활하기 편하다는 나라 중 날씨가 좋다는 나라를 썼고, 마지막으론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를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 비록 핀란드가 비교적 후순위로 쓰여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가고 싶지 않은 나라는 아니었다. 나는 1위부터 30위까지 어쨌든 기꺼이 가고 싶은 나라의 학교를 썼다. 그래서 핀란드 쿠오피오로 배정된 결과가 나왔을 때 진심으로 기뻤다. 핀란드도 분명 가보고 싶은 나라, 살아보고 싶은 나라 중 하나였다. 오히려 왠지 당연히 선순위로 쓰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남들 다 쓴다니까 일단 쓴 영어권 국가가 아니라 후순위인 핀란드로 배정되어서 잘 되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미 교환학생을 다녀온 학교 선배들에게 들은 말에 의하면 교환학생 중 국가로서 핀란드는 장점이 많은 나라였다. 서유럽 몇몇 나라와는 달리 자국어 사용에 대한 배타적인 자부심이 강하지 않기에 외국인을 차별하는 일이 덜 생긴다고도 했고, 한국 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지 생활에 더 빠르게 녹아들며 동시에 여러 유럽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도 더 쉽게 어울릴 수 있다고 했다. 겨울이 춥고 어두운 건 어쩔 수 없는 단점이지만 대신 여름이 그만큼 더 반갑고 좋다고도 했다. 유학생으로부터 북유럽 물가가 비쌀 것이라는 걱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말을 들었다.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 중 물가가 가장 합리적인 편인데다가 아직 사회에 나가지 않고 공부 중인 학생에게 관대해서 자국 학생과 똑같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교환학생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는 거였다. 모두 다 교환학생이라는 특수 상황을 염두에 둔 얄팍하고 단계적인 입장에서만 본 장점들이긴 했지만 가기 전이니까 그런 장점들도 좋았다. 그리고 막상 가보니 그런 장점들이 무척 도움이 되기도 했다. 꼭 그런 실용적인 장점들을 차지하고서라도 나는 그냥 핀란드가 좋았다. 눈 감고 세계지도를 펼친 채 냅다 손가락으로 갈 곳을 짚어낸 카모멜 식당의 미도리처럼 나는 핀란드로 배정받자 더 운명적으로 느껴졌다. 첫눈에 본능적으로 반한 상대의 객관적인 장점을 억지로라도 갖다 붙이듯 나는 핀란드에 배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핀란드에 가기도 전부터 핀란드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저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미지로만 판단한 이유들이었다. 영화 카모메 식당에서 본 핀란드의 정취를 너무나 좋아했고 내가 어릴 때 인기 있던 핀란드 방송인 따로씨의 팬이기도 했으며 산타클로스에게 편지를 보내면 핀란드로 간다는 사실도 괜히 마음에 들었다. 아무래도 전공이 사회학이다 보니 북유럽 복지 시스템에 대한 선망도 있었다. OECD 국가 성평등 지수 1위, 국민이 행복한 나라 1위 같은 지표들도 당연히 부럽고 궁금했다. 비록 한 학기 동안이지만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지 겉핥기라도 해보고 싶었다. 핀란드가 스웨덴과 러시아로부터 오랜 식민 지배를 겪은 데다가 깊은 내전의 역사도 겪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 맥락상 우리나라와 정서를 꼭 같이 한다는 것도 괜히 좋았다. 다른 건 몰라도 스웨덴과 국가대표 축구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정서라든지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대한민국과 북유럽의 핀란드는 어딘지 직감적으로 짝꿍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핀란드 작가 토베 얀숀의 무민도 원래부터 좋아했다. 나는 예전부터 누군가 왜 있잖아 네가 좋아하는 그 하마 라고 하면 나는 무민은 하마가 아니야 트롤이야 라고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우나를 좋아했다. 사우나라는 말 자체가 핀란드에서는 사실 잘 알려지진 않았다. 나 역시 핀란드로 교환학생을 배정받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다. 나는 사우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사우나라는 말 자체가 핀란드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아, 사우나가 핀란드 말이래. 오. 핀란드는 집을 설계할 때 사우나의 위치를 가장 먼저 정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우나는 예나 지금이나 핀란드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코로나를 겪기 이전에 나는 사우나를 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은 꼭 동네 대중목욕탕을 찾을 정도로 사우나를 즐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핀란드가 사우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심지어 사우나라는 단어가 핀란드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더더욱 핀란드로의 교환학생으로 배정된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다. 신기한 건 예진이도 핀란드에 대해서 나와 너무나도 흡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영어권 국가를 선순위에 쓰긴 했지만 후순위로 쓴 핀란드 쿠오피오 대학에 배정받았다는 것. 그렇지만 분명 핀란드에도 가보고 싶었고 배정된 게 무척 기뻤다는 것. 직전 학기를 한 학기 휴학해 이곳에서 3학년 2학기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 게다가 예진이 역시 핀란드의 정치와 정서를 좋아했고 카모메 식당의 무민을 좋아했으며 사우나도 좋아하는 친구였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은근히 공대생은 카모메 식당 같은 영화는 모르겠지 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진이가 카모메 식당을 받고 심지어 좋아한다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난 얘가 좋아 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예진이 역시 원래 목욕탕과 사우나를 좋아한다고 했을 땐 정말이지 귓가에 데스티니라는 글자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내 또래 친구들 중에 대중목욕탕과 사우나를 즐기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우리는 만나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서로가 공통점이 많고 비슷한 결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구오피오는 국내의 관광책자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핀란드의 작은 도시였다. 크기로는 서울시 마포구 면적의 180배가 넘는데 인구는 마포구민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굉장히 한적한 도시였지만 이런 예진이와 함께였기 때문에 쿠오피오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매우 다이나믹하고 즐거웠다. 또 핀란드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에서 온 교환학생들과도 잊지 못할 우정을 나누기도 했다. 친구들은 우리들을 코리안 걸즈라고 묶어 불렀다. 이 글의 서두에 실린 짧은 소설 치유의 감자는 내가 15년 전 경험한 쿠오피오와 그곳에서 만난 교환학생 친구들의 다정하고 따뜻한 징조를 짧은 분량 안에 최대한 암묵적으로 담아내려고 노력한 소설이다. 쿠오피오 대학교에서의 교환학생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나란히 대학교 4학년이 되었고 당시 전 세계를 무섭게 휩쓸었던 미국발 금융위기 한파 속에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의 지난한 취업 준비와 졸업, 연애와 결혼, 몇 번의 이사와 이직과 휴직, 그리고 출산 혹은 출간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친구가 되었다. 내가 핀란드를 방문한 건 이번 여행을 포함해 크게는 3번, 잘게 나누면 총 4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간으로 정리하자면 우선 이렇다. 2008년 초부터 반년 동안 핀란드의 쿠오피오라는 소도시에서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으로 머무르며 공부를 했다. 이때 예진이와 함께였다. 예정된 한 학기의 핀란드 생활을 마치고 나서는 그간 친해진 교환학생 친구들의 고향을 방문하며 유럽을 한 바퀴 도는 배낭여행을 하게 되었다. 이때는 예진이 어머니가 나는 당시 남자친구가 합류했고 예진이와 주요 도시에서 행선지를 달릴 때 갈라졌다가 다시 만나기도 하며 따로 또 같이 여행했다.
5주간의 배낭여행을 마치고 난 뒤 예진이와 핀란드 헬싱키에서 다시 만났다. 마지막 짐을 챙겨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해서였다. 각자 살던 플랫의 방은 이미 뺀 상태였지만 옆방의 플랫메이트들이 짐을 보관해주는 친절을 베푸어 주었다. 우리는 쿠오피오로 가는 저가 항공편을 기다리며 헬싱킹 반타 공항에서 거의 노숙하다시피 밤을 지새웠고 문을 연 곳이 없어 조용한 새벽에 헬싱킹을 4시간 정도 걸어다니며 구경을 했다. 그리고 쿠오피오로 돌아갈 마지막 짐을 챙긴 다음 다시 헬싱킹 반타 공항으로 돌아와 귀국 비행을 탔다. 10년 뒤인 2018년 나는 현재의 남편과 함께 노르웨이의 오슬로 플롬, 베르겐을 여행하고 마지막으로 4일 정도는 핀란드로 건너가 헬싱킹을 여행했다. 대학교 졸업 후 우여곡절 끝에 IT 업계에 취직을 했는데 그 무렵부터 틈틈이 주말에 문화센터에 다니며 취미로 쓰던 소설에 점차 욕심이 생겨 1년간 일을 쉬며 소설 습작을 하던 시기였다. 헬싱킹 헬싱키 어우. 헬싱키 스스로와 약속했던 1년이라는 휴식 기간 뒤 다시 같은 업계의 새로운 회사로 재취업하기 직전 이렇게 긴 휴가는 당분간 마지막이겠지 라는 생각에 떠난 여행이었다. 때로는 피오르드 절경을 뒤로하고 때로는 근사한 헬싱킹 대성당을 눈앞에 두고서 새로운 회사와 출근을 협의하는 메일을 주고받으며 살짝 우울했던 기억이 있다. 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예정대로 새 회사에 취직했지만 며칠 뒤 뜻밖의 사건이 벌어질지 꿈에도 몰랐다. 새 회사로 출근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아직은 낯선 회사의 사무실에서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무심코 받았다. 신인 소설상에 당선되었다는 전화였다. 그런 1년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아무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로 성취에 대한 아무런 압박감도 없이 순전히 자발적으로 해보고 싶은 일을 단 1년만이라도 마음껏 해보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었다. 참, 그 소중한 1년이 지나고 최초이면서 동시에 유한한 그 시기를 기꺼이 마무리하면서 인생의 소중한 한 챕터를 고이 접어낸다는 마음으로 떠난 여행이었는데 바로 그때 이제 이렇게 긴 휴가도 당분간 마지막이겠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다니던 바로 그때 사실은 이미 새로운 시작이 잉태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고개를 반대쪽으로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15년 만에 리유니언 여행 이야기가 나온 건 정확히 1년 전이었다. 공교롭게도 예진이와 나는 거의 똑같은 시기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 것부터 집을 고치거나 꾸미는 일, 약간 살짝 바꿔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삿짐 센터를 알아보고 견적을 내고 실제 이사를 하고 집 정리를 하기까지 늘 같은 시기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 거의 매일같이 메신저나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이사를 마치고 집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무렵 예진이가 먼저 우리 집에 놀러왔다. 2022년 8월의 어느 여름날이었다. 교환학생에 배정된 순간부터 핀란드와 관련된 거라면 덮어놓고 좋다며 핀란드의 모든 것에 푹 매료되었던 21살은 당연하다는 듯 북유럽 인테리어에 집착하는 36살로 자랐다. 그것이 유행이든 아니든 그 단순함, 실용성, 자연적인 색감과 소재는 어쩔 수 없는 나와 예진이의 취향이었다.
예진이가 한아름 사들고 온 북유럽 스타일 꽃다발을 북유럽 스타일 꽃병에 나눠 꽂고 그중 몇 줄기는 예진이와 매일같이 구매 링크를 주고받았다. 한참을 고민하고 샀던 북유럽 스타일 식탁 위에 예쁘게 올려놓고 맛있는 음식을 사와 우리가 좋아하는 핀란드 블렌드에 2달러 씩기에 덜어먹고 난 뒤 무민 머그잔에 커피를 마시다가 핀란드 브랜드인 마리메코 커버가 씌워진 쿠션이 놓인 소파와 함께 기대 앉았다. 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나 내년 여름에 혼자 한 열흘 정도 핀란드 다녀올까 생각 중이야. 그 순간 예진이의 눈이 반짝 빛났다. 정말? 혼자? 나 전에 남편이랑 헬싱키 갔던 게 너무 좋았거든. 그렇게까지 반드시 꼭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이 열렬히 든 여행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나는 여행을 무척 좋아하고 즐기는 성향이지만 동시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언제나 좋은 여행이었다. 이제 집 가서 쉬자. 역시 집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종류의 사람이기도 하다. 하지만 5년 전 북유럽 여행의 마지막 도시였던 헬싱키를 떠나 반타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서는 차창 밖 쾌청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기 싫어 눈물이 났다. 물론 그때는 1년간의 달콤한 휴식을 마치고 다시 회사로 일하러 돌아가야 된다는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조금만 더 머물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다니 그건 헬싱키가 처음이었다. 내내 가고 싶어 하기만 하고 미루고만 있었는데 남편이랑 시간을 맞추자니 조금 어려워서 내년에 혼자라도 다녀올까봐. 예진이가 회심의 미소를 지은 건 그때였다. 사실 내년에 첫째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육아휴직 안 쓰고 남겨둔 거 있거든? 어쩌면 같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시간 되면 같이 갈래라는 질문을 입 밖으로 내뱉기도 전에 예진이는 내 속에 있는 질문을 미리 듣는 사람이었다.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나 역시 당연히 예진이와 함께 가고 싶었다. 하지만 예진이에게 휴직 옵션이 남아있는 줄은 몰랐다. 그런데다가 7살, 4살 아이들을 육아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워킹맘이 가까운 곳도 아니고 무려 핀란드에 여행? 가능할 것 같지 않아서 선뜻 얘기를 꺼낼 수 없었고 다만 내가 혼자서라도 갈 계획이 있다고 넌지시 흘린 거였다. 아. 그런데 혹시나 했던 미끼를 예진이가 덥석 물었고 심지어 원래 내년에 휴직을 쓸 계획이었다는 말과 곧바로 예진이의 손을 깍지 껴 맞잡고 호들갑을 떨었다. 진짜야? 그럼 내가 너 스케줄에 다 맞출게. 그럼 무조건 같이 가자. 너랑 가면 헬싱키뿐만 아니라 쿠오피오도 가야지. 우리 학교도 보자. 그러자. 너무 좋아. 물론 예진이가 어린 두 아이들을 두고 그렇게 멀리 오래 여행한다는 건 쉽지 않겠지. 우리는 마치 손깍지를 맞잡아 세게 흔들수록 불안한 미래가 더 확실해질 수 있다는 듯 양팔을 연신 아래 위로 세차게 흔들며 결의를 다졌다. 지금은 확 다 못 주지만 그래도 내가 뭐 어떻게 해볼게. 꼭 같이 가자. 아, 벌써 두근거려. 우리가 항상 언젠가는 꼭 가자고 했던 리류이온 여행인 거잖아. 내년에 진짜 가자.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만인 거야?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손깍지를 푼 다음 양손을 펼쳐 손가락을 꽂기 시작했고 2008년 와, 내일 출근하고 칼퇴하고 토요일은 3일짜린데 월요일 대체 휴일 이거 완전 좋잖아. 신난다. 신난다. 야. 아, 월요일 날이 대체휴일이구나. 신난다. 너무 좋잖아. 행복하잖아. 고맙습니다. 이명님 감사합니다. 푹 쉬어야 된다고.
햇수를 세아리다가 잠시 숙연해졌다. 양쪽 손가락이 다 접힌 후에도 다시 한번 손가락이 다 펴졌다. 그 시간이 너무나 밑도 끝도 없이 길게 느껴졌다. 쉬는 날이 주말이 있을 때 주는 게 대체 휴일인가? 그죠. 그래서 그 쉬는 날이 좀 겹쳐 있으면 받는 거. 아니요, 저는 이제 방송하죠. 난 없다고요? 화이팅. 한 번에 뭘 하시려나, 혹시라도 나중에 또 그런 기회가 또 올려나가? 아무튼, 그러면서. 화이팅. 나도 없어. 나도 대체 휴일이었습니다. 화이팅.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우리가 핀란드에서 만난 지 14년이나 지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다. 한 손으론 다 접힌 주먹을 쥔 채로, 한 손은 한 번 접혔다 다시 쫙 편 채로, 그렇게 각자 묵지바에 묵가 바를 내민 채 다소간의 침묵이 흘렸다. 헬싱키. 내가 탄식하며 먼저 입을 열었다. 미쳤어. 말도 안 돼. 내년이면 15년이라는 거야? 그런 건가? 아, 왜 이렇게 나이를 빨리 먹었지? 미쳤나봐. 우리 둘 다 미쳤다는 말을 했지만 뭐가 미쳤는지 주어가 없었다. 사실 미친 건 아무것도 없었고 다만 시간이 정직하고 착실하게 흘렀을 뿐이었다. 네가 몇 년 전에 남편이랑 헬싱키 여행 다녀와서 한동안 나한테 계속 너도 헬싱키 꼭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나 그때 네가 너무너무 부러웠거든? 너 갔던 데 중에 좋았던 데 나 꼭 다시 데려가야 된다? 우리 헬싱키 땅은 같이 잠깐 밟아봤지만 그때는 또 새벽이어서 문 연 데도 없었고 몇 시간밖에 못 봐서 항상 헬싱키 제대로 같이 가는 게 꿈이었단 말이야. 아... 우리는 핀란드 여행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해야 하는지 앞다투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일단 사우나는 무조건 가야 돼. 제대로 된 핀란드 전통 사우나. 그래. 그리고 우리 쿠오피오도 가는 거지? 대체 휴일 있잖아. 그냥 컨디션 안 좋아버리면 다. 다음 회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찹찹 달려보아요. 아유. 닉립 타면서 나 공지 쓰고 휴방하잖아. 수고사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뉴니언 여행이니까 쿠오피오도 무조건 가야지. 학교 호수 앞에 돗자리 깔고 누워서 예전처럼 이야기하면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야, 그럼 우리 학식도 먹을 수 있나? 아, 학교 식당 거기 엄청 싸고 맛있잖아. 우리 맨날 자전거 타고 학교 다녔잖아. 그때처럼 자전거 타고 다닐 수는 있나? 어디 빌려주는 데 없나? 완전 찬성해. 호텔에 혹시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보자. 아니면 따릉이 같은 건 없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는 재빠르게 검색에 돌입했다. 쿠오피오 공용 자전거 앱이 있어. 심지어 무료야. 이거 가입해서 빌리는 법을 알아놓자. 나는 곧바로 쿠오피오 바이크 앱을 다운받았다. 우리 카페 가으빌라도 가자. 기억나. 우리가 쿠오피오에서 유일하게 갔던 카페잖아. 근데 아직도 있나? 아, 그리고 패션도 가야 돼. 패션은 쿠오피오 시내에 있는 클럽이었다. 기글링 마린이라는 클럽과 양대 산맥이었는데 패션 클럽이 술값이 훨씬 저렴해서 돈 없는 교환학생들이 주로 찾는 곳이었다. 한국에서는 클럽을 우리 같은 애들은 못 가는 데인 줄 알고 가볼 생각조차 안 해봤던 나나 예진이 같은 애들한테 쿠오피오의 패션 클럽은 어쩐지 해방구처럼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네. 에메랄드. 에메랄드. 그곳에는 성적 매력의 가시도 이른바 부비부비 원나잇이 없었다. 독특하고 세련된 음악을 즐기기 위한 섬세한 취향이 흐르는 클럽도 아니었다. 오로지 톡식, 포컬페이스 같은 대중음악과 대중적인 술과 막춤만이 존재했다. 거기 클럽인데 새벽 2시에 문 닫잖아. 2시에 폐장하면 옷걸이 가서 내복 스웨터 스키복 패딩 주섬주섬 챙겨갖고 목도리 둘둘 두르고 털모자 쓰고 방수 부츠 신고 버스 끊기니까 1시간 넘게 눈 푹푹 밟으면서 걸어가야 됐잖아. 값싼 클럽에서 흔들어 제끼다 빠져나온 전세계 교환학생들이 온몸에 열기 같은 김을 뿜어내면서 패딩과 털모자로 무장한 채 방수 부츠를 신고 새하얀 눈밭을 거의 1시간 가까이 뒤뚱뒤뚱 걸어 주거단지로 돌아가는 모습이 아직도 훤했다. 아, 지금 이 핀란드에 대한 핀란드에 대한 에세이인데 그 여행 에세이 같은 건가 봐요. 반짝이는 계절이라는 에세이입니다. 버스는 끊겨도 클럽 앞에 푸드트럭은 와 있었다? 트럭에서 팔던 스테이크 기억나. 다 같이 먹어놓는데 길에서 호떡처럼 하나씩 쥐고서 맛있었지. 나는 트럭에서 먹었던 리알 피라카가 진짜 맛있었어. 그건 핀란드에서만 먹을 수 있잖아. 가서 꼭 먹자. 살미야키랑 만미도 먹자.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맛있는 것도 먹어보자. 야, 우리 그때 비싸서 맥날도 한 번 못 갔다. 헬싱키에도 미슐랭 레스토랑이 있다던데? 한 군데만 가볼까? 맥도날드도 못 먹었는데 미슐랭? 야, 우리 많이 컸다. 식당은 내가 알아볼게. 우리가 좋아하는 카모메 식당은 헬싱키에 진짜 있을까? 그 자리에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영화에서 사체에다가 다니는 이르 용카트 수영장 있잖아. 너무 예뻐. 가보고 싶어. 우리 알바 알토의 집 투어도 갈래? 좋아. 아르텍에서 운영하는 세컨드 핸드숍도 있거든. 거기도 가자. 그래. 그리고 키아스마 현대미술관도 가자. 내가 저번에 가봤는데 하루 종일 거기 안에만 들어가 있어도 될 정도야. 뭔가 머리에 안 쓰던 구석구석이 여기저기 자극되는 느낌? 만약에 춥거나 비 오는 날에는 여길 가자. 그리고 그땐 없었던 아무스레슬이라는 미술관도 생겼대. 거기도 가자. 눅시오 국립공원도 가보고 싶어. 그리고 탐페레도 들릴 거지? 너 탐페레 가본 적 없어? 나는 핀란드의 도시 탐페레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쓴 적이 있었다. 첫 번째 소설집, 일의 기쁨과 슬픔에 수록된 탐페레 공항이라는 제목의 소설이었다. 내 친구들 중에는 내 소설을 읽어주는 부류가 있고 사기는 하지만 굳이 읽지는 않는 부류도 있었는데 읽어주는 친구는 읽어주는 대로 안 읽는 친구는 안 읽어주는 대로 각기 다른 이유로 고맙고 좋았다. 예진이는 내 책을 꼭 사서 읽어주는 친구 중 하나였다. 내가 쓴 단편소설이 실린 소설을 누구보다 먼저 읽겠다고 생전 처음으로 문예지도 사모았다고 한다. 특히 예진이는 핀란드를 배경으로 하는 단편소설인 탐페레 공양을 좋아했다. 내 책을 읽어주신 독자분들 중에서도 마지막 수록장인 그 소설을 특히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무척 많았다. 그런 제목의 소설을 쓰기는 했지만 사실 나는 탐페레에 직접 가본 적은 없다. 교환학기가 끝난 뒤 혼자서 탐페레에 다녀온 예진이가 내게 전해준 탐페레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쓴 소설이었다. 사실 그 생각도 하긴 했었어. 나 혼자 탐페레에 가보려고 하긴 했거든. 그래? 근데 너 이미 탐페레 가봤잖아. 안 그래도 일정이 길진 않을 텐데 소중한 하루 일정을 탐페레 가는 데 쓰면 조금 미안해서. 예진이가 정색하고 말았다. 아니요. 19금은 아닙니다. 아니야. 탐페레 공항? 무조건 가야지. 괜찮아? 공항만 찍고 와도 하루 다 써야 될 것 같은데. 당연하지. 네가 안 간대도 내가 가고 싶어서 그래.
독자로서 성지순례하러 가야지. 사실 예진이가 혼자서 가보고 내게 전해준 탐페레라는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없었더라면 탐페레 공항이라는 소설 속 세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탐페레 공항을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라고 꼽아준 독자분들에게도 그 세계를 보여드리지 못했을 것이다. 가본 적도 없는 탐페레 공항에 대해서 소설을 쓸 수 있게 해준 예진이와 함께 그곳을 가게 된다고 생각하니 시작하기도 전에 이 여행이 너무 의미 있게 느껴졌고 아직 비행기 티켓조차 끊지 않았는데 벌써 이 여행을 돌아보고 있는 추억을 하고 있는 것만 같은 기묘한 감각의 일이었다. 함께 여행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들로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었던 예진이와의 여행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가 하고 싶어하고 하기로 다짐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과연 다 하고 올 수 있을까? 우리가 오래도록 그리워했던 것들을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그대로 볼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열흘이었다. 예진이가 보내준 2000년대 추억의 팝, 유튜브 재생목록을 들으며 출국장에 와있을 예진이를 눈으로 찾고 있는데 예진이가 뒤이어 사진을 한 장 더 보내왔다. 아이들과의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였다. 사진 속에는 아이 둘이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엉엉 울고 있었고 왼쪽 위 귀퉁이에는 그와는 상반되게 아주 활짝 웃고 있는 예진이의 얼굴이 작게 들어가 있어 나는 웃음이 났다. 아이들은 처음 겪는 엄마의 부재를 받아들일 수 없어 너무 서러운 듯 했고 예진이는 처음 가져보는 열흘간의 자유시간에 그 어느 때보다 설렘 표정이었다. 여느 아이들이 안 그렇겠냐마는 예진이의 아이들은 예진이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했다. 그야말로 껌딱지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고 싶어 했고 그게 당연하다고 느껴진다. 나라도 예진이 같은 엄마가 있다면 그럴 것이다. 예진이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예진이를 가까이 지켜본 사람은 누구라도 같은 말을 하게 될 거다. 언제나 말을 예쁘게 기분 좋게 하는 사람. 그래서 만나면 나까지 덩달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사람. 바르고 또 밝은 사람. 인간 비타민. 그런 친구가 엄마로서도 또 얼마나 좋은 엄마일지 내내 들여다보진 못해도 곁에 있으면 온몸으로 느껴진다. 예진이가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나 예진이와 예진이네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쌍방으로 넘치는 사랑에 내가 다 충만해지는 기분이 들고는 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육아가 덜 힘들 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아닙니다. 2016년도 주말이니 1500치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활용 정점이다. 시나리오 쓰고 있네. 저렇게 고운 목소리로 욕을 하시니까 너무 이런 톤으로 해주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이가 2016년도였을 것이다. 나는 이제 막 결혼한 참이었고 예진이는 내 친구들 중 가장 일찍 결혼해 얼마간의 신혼을 보낸 후 첫 아이를 막 낳은 직후였다. 내게는 친구의 첫 아이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소설입니다. 누구보다 빨리 친구와 친구의 아이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컸다. 아이가 50일을 갓 넘겼을 무렵 이제는 집에 와도 될 것 같다는 예진이의 말에 찾아보기로 했다. 휴직하고 내내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예진이를 위해 퇴근 후 함께 저녁으로 먹을 음식을 포장해 들고 갔었다. 메뉴를 고민하다가 혹시 족발이 어떠냐고 물어보자 예진이는 모유 촉진에 좋은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을 것이라며 너무나도 좋아했다.
꼭 모유수유를 고집할 생각은 없었는데 예민한 아이가 젖병을 거부해 어쩔 수 없이 모유수유 당첨이라는 말과 함께 나는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족발을 미리 예약해두고 퇴근길에 포장한 뒤 다시 예진이네 집으로 들고 갔다. 일반 버스와 마을 버스를 몇 번 갈아탔던 기억이 있다. 나는 혹시나 아이가 자고 있을까봐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문 앞에서 메시지를 보냈다. 뒤이어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반팔 반바지 차림에 손목에는 보호대를 차고 있던 예진이가 보였다. 몹시 피곤해 보였고 내가 여태까지 봤던 예진이의 모습 중 가장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특유의 환한 미소를 여전히 머금은 채였다. 그때의 예진이는 내 눈에는 너무 어리고 너무 마르고 커다랗고 두꺼운 까만색 풀대 안경까지 쓰고 있어 사실 엄마라기보다는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보였다. 나는 아이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너무 조그맣다. 신생아를 처음 봐서 그렇게 말한 건데 예진이는 말로는 아이가 실제로도 작은 편에 속한다고 했다. 나는 혹여나 말실수가 되지는 않았을까 싶어 얼른 어디선가 주워들은 말을 했다.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우면 좋대. 맞아. 나는 백화점 아동복 코너를 몇 바퀴나 돌며 고심해서 사온 아이 옷을 꺼내 그 작은 몸통에 대어봤다. 조금 컸지만 예진이가 잘 어울린다며 좋아했다. 우리는 아이에게 눈을 떼지 않으면서 식탁에 앉아 포장해온 음식들을 펼쳐먹기 시작했다. 서비스로 받은 만둣국도 있어 내가 주방에서 냄비를 꺼내 국을 데웠다. 그런데 우리의 오붓한 식사는 거기가 끝이었다. 국을 끓이기 시작할 무렵부터 아이가 칭얼대더니 울고 극기하는 무슨 문제라도 있는 듯 무서울 정도로 크게 울기 시작했다. 초보 엄마였던 예진이는 아이에게 젖병을 물려보기도 했고 수유를 하기도 했고 기저귀를 갈아보기도 했고 품에 안고 작은 집의 이쪽부터 저쪽까지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기도 했다. 그런데도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 중간에 잠시 사그라드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잠깐 동안 우리는 이런 대화를 했다. 처음 겪는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신생아는 몇 시간마다 깨는지 이런 거 전에는 몰랐어. 응? 나는 그렇게 물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곧바로 다시 대답했다. 응. 나 몰랐지. 야, 진짜 몰랐다, 세상에. 예진이가 선선히 웃었고 다시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집에 오는 길에는 예진이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던 것과는 별개로 기분이 많이 가라앉았다. 아기가 너무 울어서 거의 도망치듯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진이가 걱정되었다. 병원을 가봐야 되는 곳은 아닌지, 혹시 내가 가서 아이가 낯설어서 운 건지, 아무리 궁금해도 더 참고 나중에 아이가 좀 더 크면 갈걸.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없었다.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예진이를 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나도 알아. 나도 똑같은 걸 겪었어. 다 괜찮아질 거야 같은 말조차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속상했다. 그렇긴 하지. 그치. 근데 아무래도 좀 키다지. 아니면 뭐 정말로 아침 방송 좀 진짜 애매해지긴 했죠. 근데 또 6시부터 11시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 이따가 을까 싶기도 하고 좀 애매해지긴 했지. 아무튼
그래? 그런가? 그런가? 아, 좋아요.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유튜브에 우는 아이를 달래는 법 같은 단어를 검색했다. 그러다가 클래식 아기 수면 음악 1시간이라는 제목의 플레이리스트를 발견해 예진이에게 보냈다. 몇 시간 뒤 답장이 여러 개 끊어서 연이어 도착했다. 이걸로 재웠다 방금. 고마워. 나 귀찮을까봐 쓰레기 봉투까지 알아서 사온 너의 배려심에 진짜 반했다. 신생아 육아로 정신이 없을 테니 어떻게든 수고를 줄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였지만 예진이가 그걸 알아주고 내게 고마워하길 바라진 않았다. 하지만 예진이가 그렇게 말해주자 나는 그제서야 그게 내가 듣고 싶었던 종류의 칭찬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제야 한숨 돌리고 네가 끓여준 만둣국 먹고 있다. 멀리까지 와줬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간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네. 야, 멀긴 뭐가 멀어. 버스 타면 금방이야. 나는 내 걱정은 절대 하지 말라고 보냈다. 예진이의 메시지가 또다시 도착했다. 서울이는 웃을 때가 더 예쁜데 오늘은 찡그리고 우는 모습만 봐서 속상해. 나는 나중에 아이가 크면 너 아가 때 정말 울보였다고 얘기해주겠다고 장난스레 말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화면 속 예진이의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달라진 점은 그 옆에 아이가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이다. 3살 터울인 나는 둘째였다. 첫째는 수줍고 낯을 가리고 둘째는 좀 더 활달하다. 첫째는 외모도 성향도 남편 쪽을 많이 닮았고 둘째는 외모와 성격 모두 예진이를 빼다 닮았다. 첫째만 있을 때는 남들이 다 첫째가 아빠를 닮았다고 해도 속으로는 아닌데? 내 눈엔 예진이랑 더 닮았는데 하며 괜히 어깃장 놓듯 더 그렇게 생각했는데 둘째를 보자 붕어빵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둘째는 아들이지만 외모며 성격이 모두 예진이와 똑 닮았다. 아니, 닮았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그냥 김예진 그 자체였다. 예진이가 보내준 캡처 화면 속 예진이는 7년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였고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어느새 그 행복한 표정의 예진이가 내 눈앞에 나타나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반가움에 우리는 서로 얼싸안았다. 진한 포옹이 끝난 후 예진이는 스테이플러로 귀퉁이를 집은 A4 용지 몇 장을 내게 내밀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클라우드로 공유하던 스프레드 시트였다. 완벽하게 채운 시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날짜와 대략의 할 일, 교통편, 이동시간, 그것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 및 가격 등이 깨알처럼 적혀져 있었다.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하는 계획형 성향인 나는 예진이가 먼저 이런 스프레시트를 세팅해 주었을 때 왠지 새삼스러운 기분이 되었다. 예진이가 아닌 다른 친구들과 있을 때에는 항상 내가 이런 걸 계획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그 역할을 좋아한다고 생각했고 물론 그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예진이가 먼저 해주는 것도 좋아한다. 나는 계획이나 정리를 직접 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 자체를 좋아하는 면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출국 수속을 마치고 피네어 게이트 앞 벤치에 앉아 설레는 마음으로 감회를 나누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 혼자 이렇게 여행을 가는 거 처음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안 그래도 돌이켜보니까 지난 7년 동안 혼자 잔 날이 정말 없더라. 소감이 어때? 나 너무 설레고 떨려. 너 지금 세상 모든 육아맘들의 로망 아니냐? 아이 놔두고 유럽 여행? 그것도 열흘? 예진이 팔자 진짜 남부럽지 않다.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무슨 복인지 말이야. 믿기지가 않는다. 예진이는 일찍 낳아 빨리 키운 보람을 이제서야 느낀다고 뿌듯해했다.
탑승 직전 마지막으로 예진이네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고 난 후 들어가기로 했다. 사실 이번 여행은 예진이로서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가 함께 채워놓고 예진이가 인쇄학까지 해온 빼곡한 여행 일정표만큼이나 꽉 짜여진 스케줄표에는 예진이에게는 다 하나 더 있었다. 열흘 동안 매 시간마다 두 아이들의 일정을 관리하는 스케줄과 픽업하고 내려주는 동선, 그 모든 걸 담당하는 그날의 담당자, 양가 어른들과 형제들이 모두 동원되었다. 고 적혀 있었고 일정의 성격의 칸 칸마다 다른 색으로 채워진 스프레드 시트였다. 2023년 7월 13일 오전 6시 우리는 헬싱키 반타 공항에 도착했다. 통유리 넘어 우리가 타고 온 PMP 비행기와 유로스라는 핀란드어 사인을 보자 아득하고 막연한 꿈을 꾸는 것처럼 얼떨떨해졌다. 이토록 어리둥절한 느낌이 드는 건 두 가지 상반된 느낌이 동시에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예진이와 함께 핀란드에 와 있으니 한편으론 과거로 돌아간 것 같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에 온 게 아닌가 싶기도 했다. 내 옆에는 나와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예진이가 있었다. 어릴 때 이곳에서 처음 만난 이후로 15년의 인연을 지속해오는 동안 만날 때마다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했던 말, 처음보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말했고 나중에는 습관처럼 말했던 바로 그 말.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땐 꼭 핀란드로 여행 오자. 쿠오피오 대학교도 다시 가보자. 헬싱키 여행도 제대로 하자.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 말이 정말 실현되고 있었다. 도달되지 못한 꿈처럼 생각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공항에서 곧바로 핀란드 철도인 VR을 이용해 쿠오피오로 이동해야 하는 여정이 있었다. 예약해둔 기차가 출발하기까진 여유가 있었다. 커피 마실까? 좋아! 핀란드는 의외로 커피의 나라다. 핀란드 사람들은 자국의 커피 퀄리티에 항상 자부심을 느낀다. 핀란드의 원두 소비량이 세계 1위라는 이야기는 핀란드 친구들과 커피를 마실 때면 늘 듣는 이야기였다. 위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1년 중 추운 날이 워낙 긴데다가 그중 절반은 해가 뜨지 않는 극야가 지속되니 더 그렇지 않을까. 심지어는 못 견딜 정도로 절박하게 커피를 원하는 상태를 뜻하는 카비하바스타 코르타? 라는 핀란드어가 따로 있을 정도였다. 좁은 의자에 앉아 불편하게 밤을 지새운 우리는 그야말로 커피 마시면 더 춥지 않나? 따뜻한 커피를 마시나 아니면 아가 아니라 약간 뜨끈한 커피를 좀 마시나 뜨끈한 커피. 그 임명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원래 드립커피보다도 에스프레소를 활용한 진한 커피를 즐겨 마셨고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는 이른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타입이었지만 지금은 보온 탱크에 내려둔 따뜻한 드립커피가 더 반가웠다. 생각해보면 교환학생이던 2008년에는 매일매일 따뜻한 드립커피를 내려 마시곤 했다. 이전에 살던 사람이 교환학생 숙소 주방에 두고 간 대체 몇 대를 물려 내려오는지를 모르겠는 수상하도록 낡은 커피 드리퍼로 우리는 핀란드의 상징과도 같은 시나몬 롤과 연어 토스트를 시켜 같이 먹으며 허기를 달랬다. 모두 한국에서도 먹으려면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었지만 뭐랄까 그냥 좋았다. 따뜻한 드립커피를 속으로 흘려보내니 몸은 노곤해지는데 머리는 기분 좋게 각성되었다. 커피를 마신 뒤 우리는 서둘러 VR을 타러 이동했다. 한 번의 환승을 포함해 4시간 더 이동해 쿠오피오에 도착하는 일정이었다. 그 모든 이동 시간 내내 우리는 핀란드의 모든 곳에 들떠 있었다.
아직 첫 여행지의 숙소에 도착하지 않았고 아직 이동 중인데도 그랬다. 야, 커피 맛있죠. 그런 거 같은데? 단짝 친구랑 여행하는 그런 에세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핀란드의 모든 것이 마냥 좋았다. 이유는 없었다. 단지 6개월을 살았을 뿐인데, 단 학기를 교환학생으로 지냈을 뿐인데, 그때부터 우리는 오랜 세월 핀란드를 일방적으로 그리워했다. 핀란드와 관련한 모든 것들을 무엇이라도 발견하면 호들갑을 떨며 현우님 어서오세요. 서로 에게 알렸다. 핀란드어 간판이 읽히는 것도 신기했다. 우리는 분명 핀란드어를 할 줄 안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이었다. 미안해요. 그러네. 원우님도 어서오세요. 그런데도 여기저기 간판마다 쓰여있는 티켓, 출구, 입구, 레스토랑, 카페, 커피, 꽃, 길 같은 간단하고 중요한 생활 단어들은 다 읽혀졌다. 당시 학교에서 서바이벌 피니시라는 수업을 수강하며 알파벳과 숫자 세기, 기본적인 동사 활용 등의 아주 기초적인 회화와 쉬운 단어들을 배우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오랜 세월 쓸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두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보자마자 생각이 났다. 예진아, 김예진, 이걸 와봐. 왜? 이것 좀 사봐. 인간적으로 이건 사야 되지 않겠냐? 야, 사자. 예진이가 좋아했다. 그건 보송보송한 극세사 재질의 토끼 귀가 달린 머리띠였는데 귀가 조그만하게 올라온 게 아니라 거의 얼굴과도 같은 정도의 길이로 길게 올라와 있는 형태였고 상당히 널쩍하긴 했지만 속에는 철사가 들어있어 꼿꼿하게 세우거나 원하는 대로 모양을 잡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토끼 귀에는 핀란드 국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각각의 널쩍한 토끼 귀에 파란색 십자가가 수놓아 놓여져 있었다. 핀란드를 나타내는 거라면 뭐든 좋아하는 우리는 그걸 살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예진이는 집에 가져가면 아이들이 서로 갖겠다고 싸울 것 같다며 2개를 샀다. 기념품은 짐을 지우르기 위해 보통 마지막 날 사는 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 첫 숙소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기념품을 사는 거냐. 왜 둘 중 한 명이라도 자제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냐며 서로 한탄하듯 웃었다. 기차로 4시간 이동 끝에 도착한 쿠오피오의 첫 인상은 낯설었다. 쿠오피오의 기차역이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도 했지만 역사 자체를 새로 지어 지나치게 깨끗했고 세련된 느낌이라 어색했다. 실제로 아직도 여기저기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이 보였다. 이 느낌이 뭐지? 분명 오랜 세월 그리워하던 곳인데 약간은 어리둥절한 느낌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걷고 있다가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백금발의 상고머리, 고글형 선글라스, 꼬깃꼬깃 베이지색 반팔 티셔츠, 까만색 면반 바지를 입고 스포츠 양말을 종아리까지 올려 신은 채 손을 높이 들어 흔들고 있는 미코였다. 예진아, 저기 미코다. 미코가 시야에 들어온 순간부터 눈물이 났다. 쿠오피오 기차역은 너무나 낯설었는데 거기 살고 있는 미코는 옷차림이며 표정이며 15년 전 그대로였다. 정말 오랜만이야. 미코가 내 얼굴을 확인하고는 놀라서 물었다. 왜 울어?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고 데리러 나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손등으로 흐르는 눈물을 재빨리 튕겨냈다. 걸즈, 너희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 만으로 해도 36인 전혀 거리 아닌 우리에게도 아직도 걸즈라고 하는 게 새삼 웃겨 웃음도 났다. 사실 5년 전 2018년에 남편과 북유럽 여행을 할 당시 미코에게 연락을 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었다.
오랜만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여름에 헬싱키에 갈 예정인데 시간 되면 볼 수 있을까? 라고 보냈는데 정확히 언제인지 묻지도 않고 이번 여름은 휴가를 못 내서 헬싱키까지 가는 게 어렵겠다라는 건조한 답장이 바로 왔다. 나는 내가 미코로부터 단칼에 거절당했다는 게 느껴졌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미코와 따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다. 소심하게 좋아요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그때 나는 그것이 나의 업보라고 여겨졌다. 우리가 핀란드 교환학생을 마치고 귀국한 바로 그 다음에 미코가 서울에 있는 우리 학교로 교환학생을 왔었다. 그러나 나와 예진이가 귀국과 동시에 4학년이 되었고 한창 졸업 준비와 취업 준비를 할 시간이라 미코를 자주 만나거나 챙겨주지 못했다. 외국인이 적응하고 정착하기에 쿠오피오보다 서울이 훨씬 난이도가 높음이 분명한데도 사실 나는 그 점에 대해서 항상 은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미코가 헬싱키에서 만날 수 있겠냐는 내 메시지를 단번에 거절했을 때 미코가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코도 역시 나를 예전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거라고 그건 분명한 내 잘못이고 내가 응당한 벌을 받는 거라고 여겨졌다. 그 벌이라는 건 미코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었다. 이제는 더는 미코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고 알고 보니 실제로는 전혀 아니었다. 미코의 포드 승용차에 우리는 캐리어를 차곡차곡 싣고 나는 조수석에 예진이는 뒷좌석에 탔다. 예진이와 나는 우리 미코가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차도 있고 피고까지 오느냐며 기특해했다. 사실 미코는 우리보다 2살이나 많았지만 이상하게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워낙 어릴 때 만났던 사이라 아직도 서로 어린 학생처럼 느껴졌다. 그건 미코 쪽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코도 우리가 자국에서 결혼하고 애도 낳고 회사도 다니고 책을 쓰기도 하고 차를 사서 운전도 하고 다니는 걸 보면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겠지. 미코 역시 여전히 그때 그대로 소년 같았다. 차에서는 강렬한 메탈 음악이 들렸다. FM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채널 이름이 무려 라디오 룩이었다. 새삼 약속대 헤비메탈의 땅이라 불리는 나라에 왔다는 게 실감이 난다. 엥? 새삼 약속대 헤비메탈의 땅이라고 불리는 나라에 왔다는 게 실감이 나. 너도 이런 걸 좋아했던가? 그럼 나이트위시의 힘 이런 밴드를 좋아했지. 좋은 밴드야. 힘은 해체됐지만 좋아하던 밴드들 해체되는 거 정말 슬프지 않아? 한국의 메탈은 어때? 메탈의 시대가 다 끝나버렸어. 이런 게 라디오에서 나올 일이 잘 없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방 호텔에 도착했다. 우리가 예약한 첫 숙소는 메탈인 것 같습니다. 약속된 헤비 메탈의 땅이라는 노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약한 첫 숙소는 쿠오피오 시내 중심가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름이 라플란드 호텔이어서 조금 웃음이 나왔다. 약속된 헤비 메탈의 땅. 아이고 주말이니 1700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방 호텔에 도착했다. 우리가 예약한 첫 숙소는 쿠오피오 시내 중심가에 자리하고 있었는데도 이름이 라플란드 호텔이어서 조금 웃음이 났다. 마치 대전에 있는 부산 횟집 같은 느낌이랄까? 못 봤어? 못 봤어? 이모는 당구대만 잘 휘두른다는 소문이 났던데 진짜라고요? 장난 아니죠. 당구대를 아주 소울의 무기처럼 휘두르죠. 야. 핀란드 곳곳 지점에 있는 체인 호텔인 모양이었다. 산타 마을로 유명한 핀란드의 북부의 관광도시 라플란드의 이름을 딴 만큼 호텔의 로비며 객실이
라플란드풍의 소품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술록 무늬의 패브릭 쿠션과 카페트 등이 여기저기 비치되어 있었고 조금은 조약하지만 벽난로 모양까지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한겨울 산타 마을의 통나무 코티지를 콘셉트로 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우리 교환학생 때 다 같이 라플란드 갔던 거 기억나? 나 우리 단체 여행 중에선 그게 제일 기억나. 그때 우리 다 같이 통나무 코티지에 갔었는데 거기 생각나.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네, 여드름났습니다. 당연하다는 투로 예진이가 말했다. 난 네 마음 다 들려. 우리는 호텔 방에 캐리어만 올려다 두고 곧바로 나와 코우피오엘 대학교 학생 식당에서 셋이 함께 밥을 먹을 예정이었다. 그동안 미코가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려주기로 했다. 저 맨날 씻습니다. 등이 없습니다. 조금 쉬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지체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우리가 계획해둔 쿠피오에서의 일정은 도착한 당일 금요일을 포함한 2박 3일이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학생 식당이 열지 않는 날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금요일 뿐이었다. 이날마저도 오후 2시까지만 영업을 한다고 했다. 역시 어디든지 일찍 닫는 나라 핀란드였다. 오후 2시까지만 영업을 한다고요? 그럼 점심 장사만 하고 저녁 장사는 안 하는 거야? 오, 되게 특이하다. 저녁 장사를 안 하는구나. 옆구리 진짜 다 거의 다 났어요. 우리는 옷도 갈아입지. 또 노동자 일린 모르겠네요. 우리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딱 양치만 하고 바로 나가기로 했다. 내가 먼저 이를 닦고 온 다음 작은 크로스백에 짐을 챙기는 사이 예진이가 자기 세면도구 파우치를 챙겨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곧바로 화장실 밖으로 나와서 외쳤다. 진짜 미치겠다. 왜? 짐 싼 거 나랑 이렇게까지 똑같을 일이야? 웃겨 죽겠네. 예진이의 손에는 고리형 파우치가 들려있었다. 놀랍게도 내 거랑 완전히 똑같은 형태였다. 지퍼가 딸린 직사각 파우치 위로 뚜껑처럼 덮개가 덮여 있었는데 그 덮개 끝에 고리가 달려있어서 덮개를 위로 쫙 펼치면 화장실의 수건거리나 눈썹이 혹시 이건가? 나도 이거 있는데. 이건가? 이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건가? 이거 집에 있길래 이건가 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무튼간에 그 카우치를 가지고 다녔다. 예진이와 근데 좋아요. 뭔가 살짝 말려놔야겠다. 냄새 나네. 예진이와 내 파우치의 형태가 캐리어에 박아놨어요. 이거 떨어도 이거 요즘 많이 편하더라고요. 이것도 테무에서 샀는데 좋더라고요. 잘 들어가고 여행용. 발냄새? 나 발냄새는 안 나는데. 그 형태가 똑같은 것도 놀라웠지만 내부까지 쌍둥이처럼 같은 게 신기했다. 덮개 쪽 그물망으로 된 주머니 위에 왼쪽과 오른쪽에는 화장솜, 면봉이 각각 가지런히 들어있었고 아래쪽 파우치 안에는 샴푸와 컨디셔너, 세안제와 수분크림 등 세면용품이 담겨있었다. 구성이 똑같았다. 솜이랑 면봉 딱딱 넣은 것 좀 봐. 어쩜 이렇게 같냐?
세안제 새 걸로 사온 것마저 똑같지. 야, 당연하지. 중간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리고 샤워 타올은 일부러 버릴 걸로 헌 거 가지고 왔지? 당연하지. 너 혹시 화장품도 전부 다 새 걸로 사왔어? 당연하지. 안에 얼만큼 남아있는지 모르니까. 야, 나도. 세상에, 나만 유난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반가울 수가. 만약 중간에 똑 떨어지면 물론 다시 살 수는 있겠지만 그거 사는데 시간을 또 쓰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아예 똑같은 것도 없고. 안 돼, 안 돼. 넉넉하게 다 새 걸로 사와야지. 어차피 한국 돌아가면 언젠가는 다 쓸 거니까. 진짜 새삼 놀랐다. 너랑 나랑 비슷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였나? 예진이와는 처음 만날 때부터 성향이 비슷하다고 느끼긴 했지만